야, 이 군바리 새끼야. 여기서 뭐해? 명동 한복판에서 갑자기 들려온 거친 욕설에 강지훈의 발걸음이 뚝 멈춰섰어요. 22살 해병대 일병 강지훈. 포항 부대에서 첫 정기 휴가를 받아 막 서울에 올라온 참이었죠. 형, 저기 좀 봐. 아유, 또 시작이네. 친구 현우가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지훈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시커먼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젊은 사람 하나를 뺑 둘러싸고 있었죠. 그놈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힐끗거리며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해가더라고요. 아, 진짜 짜증나네. 명동이 왜 이 모양이야? 지훈은 작게 혀를 쯧 찼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포항 해병대 부대 근처는 세상 조용하고 평화로운데 서울 한복판이 이렇게 험악할 줄이야. 우리 그냥 가자. 괜히 엮이면 우리만 피곤해져. 친구들이 지훈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지훈의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해병대에서 뼛속까지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의감이었거든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말라고. 그게 바로 해병 정신이라고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었습니다. 명동거리는 평소처럼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은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싱글벙글하고 젊은 연인들은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들이 어른거렸습니다. 이 구역을 꽉 잡고 있다는 흑곰파 조직원들이었어요. 지훈아, 진짜 가자 제발. 여기 조폭들 진짜 장난 아니래. 친구 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형도 예전에 여기서 시비 붙어서 진짜 개고생했거든. 군인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대. 지우는 친구들의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정의감이 불타올라도 군인 신분으로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군인이 민간 사건에 개입하면 오히려 일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둘러싸인 젊은이의 얼굴에 피가 툭 튀는 게 보였습니다. 아, 지훈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그 젊은이는 자신과 또래로 보였고 어쩐지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 우리 부대 후임이나 선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야, 돈도 없으면서 여긴 왜 기어 나와? 군발이 월급 그거 얼마나 된다고, 어? 조폭 중 하나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울컥 달아올랐어요. 군인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가 너무 기분 나빴거든요. 군인이 뭐 벼슬이야? 휴가 나왔으면 짜져 있어야지. 다른 조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민간인한텐 손도 못 대잖아. 이 겁쟁이 새끼들. 푹. 지훈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해병대의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더 세게 팔을 잡아끄는 바람에 지훈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친구들과 명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낮에 본 그 광경이 머릿속에서 계속 뱅뱅 맴돌았죠. 형들, 우리나라 원래 이래?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 동네가 좀 유별난 거지. 현우가 대답했어요. 흑곰파라고 이 근처를 꽉 잡고 있는 깡패 조직이 있거든?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린대? 경찰도요? 지훈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럼 아무도 쟤들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거고.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복잡한 마음으로 밥을 씹었습니다. 해병대에서는 강인함과 정의를 배웠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요. 특히 자신과 같은 군인들이 조롱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훈과 친구들은 다시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이 되니 낮은 절이 가라앉을 정도로 거리가 더 복잡해졌죠.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 빛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지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너 낮에 본 그 새끼 아니냐? 뒤돌아본 지훈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낮에 봤던 바로 그 조폭들이었거든요. 시커먼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지훈과 친구들을 삥 둘러쌌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던 길 가겠습니다. 지훈이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아무리 해병대 훈련을 받았어도 민간인 신분으로 함부로 맞설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던 길? 야, 이 새끼. 낮에 우리 꼬라보던 눈빛이 영 거슬리더라? 마동철이라는 이름의 행동대장이
지훈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군인이라며? 해병대? 네, 그렇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해병대랜다. 아주 귀신 잡는다는 그 해병대? 마동철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잡을 수 있겠네? 어? 주변 조직원들이 다 같이 낄낄대며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지훈의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해병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형님, 저희 진짜 그냥 갈게요. 친구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꿈쩍도 않고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야, 군바리가 뭐 대단하다고. 여기선 우리가 법이야. 임마. 마동철이 지훈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 찔렀습니다. 민간인한테 손 못 대는 거 다 알거든. 그래서 더 재밌는 거고. 안 그래? 이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먼저 손을 대는 순간 모든 게 끝장이니까요. 돈 좀 있냐? 군인 월급 받잖아. 다른 조폭이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직접 좀 가져가 볼까? 저희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훈이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어요. 없다고? 그럼 확인을 해봐야겠네. 마동철이 갑자기 지훈의 멱살을 확 잡아챘습니다. 야, 이 새끼 주머니 뒤져봐. 형, 안 돼요. 친구들이 소리쳤지만 다른 조직원들이 그들을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지훈은 온몸에 힘을 주며 꾹 참았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격투기 실력이라면 이깟놈들 제압하는 건 식은 죽먹기였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하면 군 전체에 먹칠을 하는 거니까요. 이 새끼 독하게 참네? 마동철이 지훈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군인이면 그냥 처맞고 참으면 다 되는 줄 알아? 따끔한 아픔이 뺨 전체로 퍼졌지만 지훈은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요. 야, 돈 내놔. 안 그러면 더 아플 줄 알아. 한 놈이 지훈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흐깃거리며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만 있었죠. 지훈은 그 모습에 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에게게 10만 원밖에 없네? 군바리가 이것밖에 안 들고 다녀? 마동철이 지훈의 지갑을 탈탈 털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간다. 그건 제 용돈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지훈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동철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부모님? 하하, 22살 처먹고 부모님 용돈 받았으냐? 마동철이 조롱하듯 말했어요. 군인 월급이 얼마나 쥐꼬리면 부모한테 손을 벌려? 지훈의 눈에 결국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해병대의 자존심도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도 모두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됐지? 다음부턴 우리 구역에서 함부로 대가리 들고 다니지 마라. 마동철이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마동철의 주먹이 지훈의 얼굴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끄어대웨이. 지훈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면 친구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먹이 얼굴에 정통으로 꽂히는 순간 지훈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고 코에서도 뜨거운 피가 주르륵 흘러나왔어요. 지훈아! 친구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조폭들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막아섰습니다. 이게 바로 군바리의 현실이야. 명심해 새끼야. 마동철이 피투성이가 된 지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눈에 띄면 그땐 진짜 죽는다. 조폭들은 낄낄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훈은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섰어요.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현우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괜찮아. 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아팠거든요. 그날 밤, 지훈은 친구 집에서 얼굴에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입술은 퉁퉁 터져 있고 볼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몰골로 부대에 돌아가면 뭐라고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훈아,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것 같은데. 하지만 지훈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해병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생각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과연 나한테만 일어난 일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무거운 마음으로 포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강지훈 일병, 얼굴이 왜 그럽니까? 포항 해병대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경비병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여전히 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거든요. 어설프게 화장으로 가려봤지만 남자가 하기엔 역시 한계가 있었어요. 휴가 중에 좀 넘어졌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온통 지훈에게로 쏠렸습니다. 야, 강지훈,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사고 났냐? 선임인 박서준 상병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실수로. 지훈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만 했어요. 진실을 말했다간 부대 전체에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부대원인 최우식 일병도 휴가에서 복귀했는데 지훈과 똑같이 얼굴에 상처를 입고 온 것이었어요. 우식아, 너도 얼굴이... 지훈은 최우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우식의 얼굴에도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거든요. 형, 혹시 명동에서... 최우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도? 지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최우식도 지훈과 소름 끼치게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같은 조폭 무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폭행당하고 돈을 빼앗겼던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냐? 박서준 상병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조폭한테 처맞고 다닌다고? 소문은 순식간에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장병들끼리 은밀하게 이야기가 오갔어요. 명동 흑곰파 놈들이 우리 해병들만 골라서 괴롭힌다더라. 군인이라 함부로 대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건드린다던데. 최민식 주임원사는 이 소문을 듣고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50대의 베테랑 군인인 그는 이런 일이 절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강지훈, 최우식, 내 사무실로 좀 와봐. 최민식 주임원사가 두 병사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최 주임원사는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지훈과 우식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주임원사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모든 것을 엉엉 울며 털어놓았어요. 이런 미친놈들 봤나. 최 주임원사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조폭 따위한테 맞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주임원사님, 저희가 먼저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는 민간인이니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 최 주임원사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우리 해병의 명예가?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고. 최 주임원사는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보고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하지만 상급 간부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런 민간 사건에 군이 개입하면 일이 더 커져. 절대 안 돼. 연대장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라고 해.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명동 그쪽은 이미 황정민 작전참모가 말했지만 연대장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접 나설 수는 없어. 절차를 따라야지, 절차를.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네, 신고 접수했습니다. 수사해보겠습니다. 담당 형사는 영혼 없이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별 기대하지 마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대 내에서는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지난 몇 달간 명동에서 휴가를 보낸 해병들 중 무려 5명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거 완전 우리를 개조주로 보는 거네. 선임들 사이에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해병대라고 하면 다들 피해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오히려 해병대라고 더 괴롭힌다고? 조폭 놈들이 군인은 절대 반격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노리는 거야, 일부러. 한 선임이 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부대 전체의 사기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휴가를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장병들이 생겨났죠. 특히 서울이 집인 장병들은 고향에 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주임원사님,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장병들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황정민 작전참모가 주임원사를 찾아왔습니다.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위에서는 자꾸 조용히 넘어가라고만 하니 최 주임원사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주임원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일병이 또 당했습니다. 이번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병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어요. 휴가에서 돌아온 이병헌 일병의 모습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 곳곳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다고 했어요. 이번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병헌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저보고 해병대 간판 당장 내리라고 하더군요. 이 소식은 마침내 해병 제1사단 사단장인 김혜수 소장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50대 초반의 김혜수 소장은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투스타였어요. 그녀는 전설적인 해병대 출신으로 불같은 카리스마와 신기에 가까운 전술 지휘 능력을 모두 갖춘 살아있는 전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김혜수 소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김혜수 소장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사단장님.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명입니다. 보고하는 참모의 목소리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김혜수 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지금껏 누구도 보지 못했던 차갑고 서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우리가 귀신도 잡는다는 해병대인데 조폭 따위에게 맞고도 가만히 참으라는 겁니까? 김혜수 사단장의 목소리가 사령부 회의실 전체에 서리빨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냉엄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민간 사건에 군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김혜수 소장의 강렬한 시선 한 번에 입을 꾹 다물어야 했어요. 민간 사건이라고? 김혜수 사단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단순한 민간 사건일 수 있나?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혜수 사단장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어요. 25년간 해병대에 몸담으며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내 새끼 같은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황정민 참모, 김혜수가 작전 참모를 불렀습니다. 예, 사단장님. 황정민 중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해병대 특수임무부대 출신으로 얼음처럼 냉철하고 칼처럼 정확한 작전 수행 능력으로 유명했죠. 흑곰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세요. 조직도 거점 활동 패턴, 샅샅이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김혜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사단장님, 설마. 다른 참모가 경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김혜수 사단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조폭에게 맞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참모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김혜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절차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혜수가 단칼에 말했어요. 대신 이 작전은 극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해야 해요. 황정민 참모는 김혜수 사단장의 결심을 보고 가슴이 뜨겁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런 지휘관을 만난 것이 내 군 생활 최고의 영광이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지휘관은 정말 흔치 않았거든요. 전도연 대위도 함께하도록 김혜수가 말했습니다. 전도연은 30대 중반의 여군 대위로 경찰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 수사와 군사 작전을 모두 이해하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였습니다. 경찰과의 협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정민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전도연 대위가 담당하세요. 경찰 물정을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 김혜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혜수 사단장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항의 밤바다는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거친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피해를 입은 해병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지훈, 최우식, 이병헌 모두 20살 남짓한 꽃 같은 청춘들이었죠. 멍들고 상처 입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김혜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어린 것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 김혜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젊은 시절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차별과 무시를 견뎌야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의 서러움과 분노가 지금 이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혜수 사단장은 최민식 주임원사를 불렀습니다. 50대의 베테랑 부사관인 최민식은 김혜수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어요. 주임원사님, 우리 장병들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김혜수가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려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최 주임원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짙게 묻어났어요. 휴가도 제대로 못 나가겠다고 하는 병사들이 태반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김혜수의 눈의 결의에 찬빛이 떠올랐어요. 사단장님, 최 주임원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김혜수가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조폭놈들이 우리 해병을 함부로 건드렸으니 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죠. 최민식 주임원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혜수 사단장의 진짜 의도를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어요. 사단장님, 정말로 직접 나서시겠다는 겁니까? 최민식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네, 작전명은 유령입니다. 김혜수가 말했습니다. 귀신 잡던 해병이 이번에는 조폭을 잡는 겁니다. 그날 오후 극비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김혜수 사단장, 황정민 작전참모, 전도연 대위, 최민식 주임원사, 그리고 특수임무부대 출신 정예 간부 몇 명뿐이었어요. 이번 작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김혜수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흑곰파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다시는 우리 해병들을,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군인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정민이 물었습니다. 먼저 정보 수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김혜수의 계획은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전도연 대위는 경찰과의 협조 채널을 구축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긴다 해도 경찰의 도움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전도연 대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냉정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황정민 참모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세요. 민간인 피해는 제로에 가깝게, 그러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김혜수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최민식 주임원사가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일주일 내로 작전을 실행하겠습니다. 김혜수의 대답에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사단장님, 혹시 상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한 간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내가 지겠습니다. 김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해병들이 당한 억울함을 봐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모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지휘관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이번 작전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김혜수 사단장은 다시 한번 피해 해병들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해병대의 자존심과 내 새끼 같은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도연 대위, 경찰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혜수 사단장이 작전 준비실에서 물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정보 수집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벽에는 흑곰파 조직도와 명동 일대 지도가 빈틈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기겁하는 눈치였습니다. 전도연 대위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설경구 반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경찰도 저 흑곰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경구 반장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명동 일대를 담당하며 흑곰파의 횡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증거 부족과 조직적인 대응의 어려움 때문에 속만 태우고 있었죠. 군에서 직접 나선다고 하니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전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흑곰파를 뿌리 뽑고 싶어 합니다. 황정민 참모가 조직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흑곰파는 조진웅을 두목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핵심 간부가 10명 정도고 말단 조직원까지 합치면 50여 명 규모로 파악됩니다. 주요 거점은 어디인가요? 김혜수가 물었습니다. 명동 지하상가에 본거지 사무실이 있고 근처 유흥업소 3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정민이 지도를 짚으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을지로에 대규모 불법 도박장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해병들을 직접 폭행한 마동철이라는 놈은 김혜수의 목소리에 얼음장 같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진웅의 오른팔입니다. 황정민이 마동철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폭력 전과가 수두룩하고 특히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괴롭히는 걸 즐기는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합니다. 김혜수는 마동철의 사진을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지훈과 다른 해병들을 무참히 폭행한 장본인의 얼굴을 보니 분노가 다시 한번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작전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김혜수가 황정민에게 물었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황정민이 작전 계획서를 펼쳤어요. 1단계는 정보 수집 및 감시, 2단계는 핵심 거점 동시 타격, 3단계는 두목 조진웅과의 직접 대면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김혜수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대를 노리고 물리력 사용도 최소한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황정민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했습니다. 그때 최민식 주임원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특수임무부대 출신 정예 간부들 준비 완료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12명입니다.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한 최정예 요원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최민식이 대답했습니다. 이들이면 충분할 겁니다. 김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병대 특수임무 부대원들의 실력을 누구보다 믿고 있었거든요. 언제 출발하죠? 전도연 대위가 물었습니다. 내일 새벽 서울로 출발합니다. 김혜수가 결정을 내렸어요. 작전명 유령. 지금부터 개시합니다. 다음날 새벽 5시. 김혜수 사단장과 작전팀은 모두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비장한 군인의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사단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황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각오는 끝났습니다. 김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해병들이 당한 걸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서울에 도착한 작전팀은 즉시 명동 일대에 유령처럼 잠입했습니다. 전도연 대위는 경찰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황정민 참모는 현장 지휘를 맡았어요. 특수임무팀 간부들은 각자 맡은 구역에서 소리 없이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물 확인. 무전기에서 나지막한 보고가 들려왔어요. 마동철 평소처럼 명동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음.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린다. 황정민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김혜수는 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한 명동의 오후 풍경 속에서 조폭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저놈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혔구나. 김혜수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유령 1호. 이상 없나? 황정민의 무전이 들려왔어요. 유령 1호. 이상 무. 유령 2호. 대기 중. 유령 3호. 목표물 시야에 들어옴. 각 조의 보고가 차례대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작전 개시. 김혜수 사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해병대 특수임무팀원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실전 경험과 완벽한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먼저 을지로의 불법 도박장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이 하는 사이에 특수임무팀이 순식간에 침투해 눈 깜짝할 새에 모두 제압했어요. 무기나 과격한 폭력 대신 완벽하고 절도 있는 기술로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1호 거점 제압 완료, 2호 거점 제압 완료, 3호 거점 접근 중.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보고에 김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명동 지하상가에 있던 흑곰파의 본거지 사무실도 동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온갖 위세를 부리던 조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비명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어요. 이게 뭐야? 너희들 누구야? 마동철이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특수임무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조용히 해. 한 간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마동철을 간단히 제압했어요. 불과 30분, 단 30분 만에 흑곰파의 주요 거점이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조직원들은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완벽하게 제압됐고 민간인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사단장님, 1차 작전 완료했습니다. 황정민의 보고를 들은 김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아직 남아 있었죠. 바로 흑곰파 두목, 조진웅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두목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조진웅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40대 후반의 흑곰파 두목은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다른 조직 간부들과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뭐야,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조진웅이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이 털렸습니다. 도박장도, 유흥업소도, 전부 다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조진웅의 얼굴이 순간 잿빛으로 굳어졌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간부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술잔을 내려놓았죠. 어떤 새끼가 감히 우리를... 조진웅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습니다. 두목님, 마동철 형님도 잡혀갔습니다. 경찰이야? 아닙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놈들입니다. 조진웅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바닥을 주름잡아온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조직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부 집합 장소로 모여 조진웅이 급히 지시했지만 연락이 닿는 조직원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어요. 한편 김혜수 사단장은 명동의 한 카페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도연 대위가 미리 조율한 대로 경찰이 깔끔하게 뒷정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조진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정민 참모가 보고했어요. 강남에서 빠져나와 명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김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니까 왕이 직접 나올 수밖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정민이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야죠. 김혜수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끝을 봐야죠. 조진웅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명동으로 달려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담한 현실뿐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나와바리였던 곳곳이 경찰 통제선에 막혀 있었고 조직원들은 대부분 연행되거나 쥐 죽은 듯이 잠적한 상태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조진웅이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때 한 남자가 조진웅 앞에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황정민 참모였어요. 조진웅 씨 맞으시죠? 황정민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습니다. 너 누구야? 어떤 새끼가 감히 우리 구역을... 조진웅이 버럭 화를 내며 다가서려 했지만 황정민의 얼음장 같은 시선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다. 황정민이 말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상황이 더 곤란해질 겁니다. 조진웅은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이 정말로 끝장날 것 같았어요. 이미 조직이 와해된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굴 만나라는 거야? 조진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따라오시면 알게 됩니다. 황정민이 차를 가리켰어요. 차 안에서 조진웅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자신의 조직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경찰 같지도 않고 다른 조폭의 소행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 근처의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깊은 밤이라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저기 계십니다. 황정민이 벤치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조진웅이 고개를 돌리자 한 여성이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지만 주변 공기마저 압도하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 하나가 들려 있었죠. 저분이? 조진웅이 의아해했습니다. 해병 제1사단 사단장 김혜수 소장님이십니다. 황정민의 말에 조진웅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군인이라고? 조진웅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군인이 우리를...
직접 여쭤보시죠. 황정민이 말했습니다. 조진웅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김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군인의 위압감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앉으세요. 김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나지막한 한마디에 조진웅은 자석처럼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조진웅이 뭐라고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김혜수의 강렬한 시선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해병들을 왜 건드렸습니까? 김혜수의 첫 마디였습니다. 지극히 차분했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도 강렬하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해병들을요? 조진웅이 더듬거렸습니다. 강지훈 일병, 최우식 일병, 이병헌 일병, 김혜수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모두 당신 부하들이 무참히 폭행한 우리 해병들입니다. 조진웅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사건들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마동철이 몇 번 휴가 나온 군인애들 손 좀 봐줬다고 히히덕거리며 자랑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게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건 조진웅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김혜수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군인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본 겁니까? 김혜수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화라산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인에게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더 괴롭힌 거죠? 조진웅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혜수의 말이 정확히 사실이었으니까요. 사과하세요. 김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김혜수가 말했어요. 내 새끼 같은 우리 해병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조진웅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요. 이 여군 장성 앞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조폭 두목이라는 위세가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진웅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김혜수는 잠시 말없이 흐르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며 마음속에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포항까지 직접 와서 사과하십시오. 김혜수 사단장의 말에 조진웅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부대까지 직접 와서 피해를 당한 우리 해병들 앞에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포항까지요? 조진웅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어요. 자신이 조폭 두목인 자신이 군부대에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써주세요. 김혜수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군인 보호 협약서였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군인들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글로 남기라는 것이었죠. 조진웅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흑곰파는 대한민국 모든 군인에 대한 일체에 의해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모든 민영사상 책임을 진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걸 꼭 써야 합니까? 조진웅이 망설였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김혜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거부한다면 오늘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조진웅은 김혜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이것이 절대 장난이나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 단 하루 만에 20년간 쌓아온 자신의 조직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진웅이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협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흘 후 포항 해병대 부대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문 앞에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고 거기서 조진웅이 내렸어요.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몹시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흑곰파, 아니 조진웅입니다. 조진웅이 경비병에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과 약속한 대로 찾아왔습니다. 경비병은 당황했지만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였어요. 곧 최민식 주임원사가 나와 조진웅을 차가운 얼굴로 맞았습니다. 따라오시죠. 부대 안면의 실로 들어서는 조진웅의 모습을 본 해병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악명 높은 조폭 두목이 저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부대에 직접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사단장 집무실 앞에 도착한 조진웅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며칠 전 한강에서 만났던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다시 온몸을 짓눌렀어요. 들어가시죠. 최민식 주임원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면회실 안에는 김혜수 사단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피해를 입었던 해병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강지훈, 최우식, 이병헌 사들. 모두 조진웅의 부하들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했던 젊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왔군요. 김혜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은 다행입니다. 조진웅은 말없이 그 자리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조직의 두목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굴욕적인 행동이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강지훈 일병, 최우식 일병, 이병헌 일병, 조진웅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바닥에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제 부하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병들은 이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히고 모욕했던 조폭 두목이 지금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절대로 군인분들을 함부로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조진웅의 목소리에는 꾸며내지 않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눈 녹듯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자신들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해준 사단장님에 대한 감사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일어나세요. 김혜수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조진웅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협약서는 제가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김혜수가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약속을 어기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오늘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겁니다.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조진웅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조진웅이 부대를 떠난 후 해병들 사이에서는 경이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자신들의 사단장이 자신들을 위해 이 정도까지 해주셨다는 사실에 모두가 깊이 감동했어요. 와, 사단장님 진짜 너무 멋있으신 거 아니냐. 지훈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나서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러게 말이야. 이런 지휘관을 만난 건 진짜 우리 인생의 행운이다. 우식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대 전체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해병대에 꺾였던 명예가 다시 바로 섰다는 자부심이 모든 장병들의 가슴에 가득 퍼져나갔어요. 한편 이 소식은 은밀하게 언론에도 흘러나갔습니다. 한 기자가 우연히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포착한 것이었어요. 해병대가 조폭 조직을 제압했다고? 손예진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대의 열혈 기자인 그녀는 항상 특종을 찾아 발로 뛰고 있었거든요. 며칠간의 끈질긴 취재 끝에 손예진 기자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 장병들이 조폭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터 여성 사단장이 직접 비밀 작전을 지휘해 이 문제를 해결한 과정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이건 진짜 대박 사건이잖아. 손예진 기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해병대의 진짜 모습, 군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야. 하지만 기사를 쓰면서 손예진 기자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군의 민간 개입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얽혀 있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해병대의 정의로운 모습과 부하를 가족처럼 아끼는 참된 지휘관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귀신 잡던 해병, 이번엔 조폭을 잡다. 기사는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병대의 정의롭고 강인한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했고 김혜수 사단장의 결단력과 리더십이 크게 주목받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진짜 멋진 어른, 저런 상사 밑에서 일하고 싶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부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리더의 모습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었죠. 그날 저녁 김혜수 사단장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항바다가 아름다운 석양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번 일로 많은 위험을 감수했지만 후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휴가를 다닐 수 있겠구나. 김혜수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형, 이번엔 진짜 다를 것 같아. 지훈이 친구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휴가를 받은 지우는 조심스럽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끔찍한 기억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지만 사단장님이 해결해 주신 일을 믿고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현우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사단장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잖아. 지훈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김혜수 사단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심이 그를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명동거리에 도착한 지훈과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에 느꼈던 위압감이나 불안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 야, 저기 봐. 민준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서 아주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바로 예전에 지훈을 괴롭혔던 그 조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180도 달랐죠. 조폭들은 지훈 일행을 알아보고는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슬금슬금 다른 길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치 무서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꽁지 빠지게 도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대박, 진짜네. 현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놈들이 우리를 보고 피해가네. 지훈도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토록 기고만장하게 자신들을 괴롭혔던 조폭들이 이렇게 기가 죽어서 도망가다니. 사단장님의 힘이 보이지 않는 그 위험이 이렇게나 대단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아, 이제 진짜 마음 편하게 놀 수 있겠다. 민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지훈과 친구들은 명동을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쇼핑도 하고 재밌는 영화도 봤어요. 예전처럼 주변 눈치를 살피거나 괜히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명동거리를 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남자의 표정은 아주 온화했습니다. 저기 혹시 해병대 분이세요?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를 했어요. 저희 같은 상인들이 그동안 저 깡패놈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장사도 제대로 못했다니까요. 네? 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해병대에서 저놈들을 싹 정리해 주신 덕분에 이제야 두 발 뻗고 장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명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좀 받아주세요. 상인은 지훈의 손에 작은 음료수 한 병을 쥐어주었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지만 상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사단장님께서. 지훈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상인은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비슷한 일은 그날 몇 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명동의 상인들과 시민들이 해병대 군복을 본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제야 지훈은 이번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자신들 몇몇만 편해진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평화를 되찾은 것이었어요. 조폭들의 횡포에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처 하나 없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지훈아, 어땠어? 서울 괜찮았어? 동료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지훈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해병들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휴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으니까요. 한편 김혜수 사단장의 사무실에는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수는 모든 인터뷰를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사단장님, 왜 인터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에 말입니다. 황정민 참모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김혜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부하를 지키는 것은 지휘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이런 일로 유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혜수의 조용한 바람과는 달리 이 사건은 계속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저런 상사를 만나고 싶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았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단장님, 부하를 위해 모든 것을 건 지휘관 같은 찬사가 넘쳐났어요.
해병대 전체의 자부심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다른 부대 해병들조차 우리 해병대 사단장님이다 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해병대라는 이름 자체가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명동 일대는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어요. 흑곰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른 조폭들도 감히 이 지역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조진웅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조용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가끔 거리에서 군인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강지훈을 비롯한 피해를 입었던 해병들은 이제 완벽하게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휴가를 나갈 때마다 당당하게 서울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군인이라는 이유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김혜수 사단장은 다시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항의 바다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고요하게 물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해병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자랑스러운 해병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휘관이 어떤 분인지 가슴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들이었죠. 김혜수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것을 걸었지만 결과는 완벽했어요. 자신의 부하들이 이제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귀신이 아니라 조폭을 잡았군요. 김혜수가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해병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에서 우러나오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해병대의 명예를 지켰고 부하들을 보호했으며 나아가 사회 정의까지 실현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이보다 더 보람있고 가슴 벅찬 일은 없었어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김혜수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나설 것이라고. 내 새끼 같은 부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휘관의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임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해병 제1사단에는 평화로운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모든 해병들이 안심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밤이었어요. 그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단장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명동의 거리에서도 평화로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었고 시민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누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해병들은 당당하게 고향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신 잡던 해병이 조폭까지 때려잡은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군인의 모습과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혜수 사단장의 이 한마디는 모든 해병들의 가슴에 자랑스럽게 새겨졌어요. 우리는 귀신도 잡고 조폭도 잡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병이기 때문이다.